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 나이키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마 머릿속에 성공, 혁신, 1등 이런 단어들이 그려질 겁니다. Just do it 이라는 슬로건처럼 늘 승리하는 그런 이미지죠. 아니 근데 만약에 이 거대 제국의 주가가 2022년 초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마, 그러니까 65%나 폭락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요.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무려 4년 연속으로 하락세입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 부진, 이 얘기를 넘어서 어떻게 시장의 절대 강자가 길을 잃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정상에 서기 위한 그 몸부림, 턴어라운드의 본질이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키라는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한때 모두가 열광하던 성장주가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외면받고 가치주 혹은 턴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꼬리표를 달게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거든요. 아마 오늘 대화 끝까지 들어보시면 성공하는 변신과 실패하는 변신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그리고 나이키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특히 팬데믹 때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잖아요. 매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온라인 직접 판매, 그 DTC 사업에 집중했는데 그게 완전 대박이 났었죠. 이제 직접 하니까 마진도 더 남고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이런 낙관론이 엄청났고요.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함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DTC의 그 화려한 성공이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는 약간 연막 역할을 한 셈이죠. 연막이요? 네, DTC는 소비자한테 직접 하니까 마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고 관리부터 마케팅, 배송까지 모든 판매 관련 부담을 기업이 혼자 다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과거 도매 모델에서는 팔리지 않는 재고 부담을 유통업체들이랑 나눠 가졌는데 이제는 그 리스크를 나이키가 온전히 다 떠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팔릴 때는 더없이 좋은 전략이지만 안 팔리기 시작하면 그 재고가 전부 독이 돼서 돌아오는 구조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 팔리는 상황이 온 거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바로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이요? 네. 나이키가 내놓은 신제품들이 더 이상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겁니다. 예전처럼 와, 이건 무조건 사야 해 하는 그런 제품이 없어진 거예요. 제품의 문제라니 좀 의외인데요. 나이키 하면 혁신의 아이콘 아니었나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 플라이닛 기술 같은 걸로 시장을 그냥 뒤집어 놨었잖아요. 양말처럼 가볍고 편한 신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 충격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플라이닛이나 에어맥스처럼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이 사라진 거죠. 그 사이에 소비자들의 눈은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곳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어 호카의 그 엄청나게 두툼하고 푹신한 쿠셔닝이라든지 아니면 올러닝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독특한 디자인에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키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경쟁자들은 아주 구체적인 기술과 스토리텔링으로 그 빈틈을 파고들었어요. 이 가격을 주고 꼭 나이키를 사야 하나? 이 질문에 소비자들이 아니라고 답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제품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DTC 구조 때문에 재고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마진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군요. 네, 악순환의 고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한때 나이키의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었던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까지 겹쳤어요. 중국 시장도 있었네요. 네, 애국 소비 열풍과 함께 리닝이나 안타 같은 현지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나이키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제품 혁신이 부족해서 실적이 나빠졌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흥미롭다고 느낀 지점이 이게 단순히 회사의 재무제표 숫자만 바꾼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DNA, 그러니까 투자자 프로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더라고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주식시장은 단순히 숫자로만 움직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에 투자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랑 꾸준한 배당을 기대하죠. 그렇죠.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줄 방어주로 생각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아무리 비싸 보여도 그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고 베팅하는 거고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죠.
과거의 나이키는 누가 봐도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전형적인 성장주의 교과서였어요. 투자자들은 나이키의 그 막강한 브랜드 파워, 높은 마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성장 스토리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성장을 미리 당겨와서 현재 가치에 반영하는 소위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주식을 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믿음이 깨진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깨진 건가요? 나이키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매 분기마다 약속했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존 투자자들이 떠났겠죠. 맞아요. 예전에 나이키를 성장주로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내가 기대했던 성장 스토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주식을 팔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완전히 다른 유형의 투자자들이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 새로운 투자자들은 대체 뭘 보고 나이키에 들어온 걸까요? 성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면요? 그들은 바로 턴어라운드, 즉 극적인 반전에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 지금 이 회사가 엉망인 건 맞아. 하지만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살아있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혁신을 성공하면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주가는 그 가능성에 비해 너무 싸 보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예전 투자자들은 확실한 1등의 성공을 샀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추락한 챔피언의 컴백 스토리라는 그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군요. 이건 거의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정확합니다. 안정적인 우등생에서 재기를 노리는 부상당한 에이스 선수로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꾸준한 성장에서 극적인 회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키는 예전과 전혀 다른 잣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턴어라운드라는 말이 참 희망적으로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사실 수많은 기업들이 턴어라운드를 외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나요? 맞아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턴어라운드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좋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과거의 성공 방식을 버릴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죠. 가장 교과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 마이크로소프트. 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과거의 유산에 갇힌 낡은 공룡 기업 취급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 스티브 발머가 아이폰 보고 비웃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완전히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던 회사가 사티아 나델라 CEO 부임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노이럴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우는 러리럴이 되어야 한다면서 조직 문화를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제국이었던 윈도우 중심의 사업 모델을 과감히 버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와, 그 결과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로 완벽하게 부활했죠. 자기들의 가장 큰 성공 자산을 스스로 위협하면서까지 미래로 나아간 그 결단력이 핵심이었군요. 그럼 실패 사례는 역시 블록버스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렇죠. 비디오 대여점의 제왕이었던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가 DVD 우편 배송이라는 지금 보면 좀 우스워 보이는 사업 모델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코웃음 쳤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가 회사를 팔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기도 했죠. 네, 그들은 자신들이 비디오를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객들이 원했던 건 편리하게 영화를 보는 경험이었죠. 업의 본질이 바뀌는 걸 읽지 못하고 결국 스트리밍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변화의 기회를 놓친 대가는 너무나도 컸죠. 그렇다면 나이키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블록버스터의 길을 향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내놓은 턴어라운드 전략이 Win Now, 우리 말로 하면 지금 당장 승리하라 던데요. 굉장히 비장하게 들립니다. 네, 윈나우 전력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 명료하죠. 한마디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네, 지난 몇 년간 패션, 라이프 스타일 너무 여러 분야를 확장하면서 정체성이 흐려졌다. 이런 반성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뚜리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점을 가진 러닝, 축구, 농구 같은 핵심 스포츠 카테고리에 다시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액션 플랜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단순히 열심히 하자는 구호는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대대적인 비용 절감.
앞으로 3년간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20억 달러요? 네. 둘째는 비효율적인 공급망 개선, 제품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시장 트렌드에 더 빨리 반응하겠다는 거죠. 셋째, 마케팅 예산의 효율화. 그리고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제품 포트폴리오의 전면 개편입니다. 아, 결국 다시 제품이군요? 그쵸. 팔리지도 않는 신발 라인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소비자들이 다시 열광할 만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데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죠.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이게 말은 쉽지만 수년간 실적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인내심도 바닥났을 것 같아요. 한두 분기 실적이 반짝 좋아진다고 해서 떠나간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해요. 최근 실적 발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전망이 좋지 않게 나오자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했어요. 10%나요? 네. 경영진 스스로도 다음 분기 매출이 약간 감소할 거라고 인정했으니까요. 시장은 지금 말로만 혁신을 외치지 말고 숫자로 증명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나이키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솔직히 2026년에 마법 같은 회복이 연할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경기 침체나 소비 위축 같은 외부 변수도 너무 많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한두 분기의 실적에 흔들릴 게 아니라 과연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가진 그 무형의 힘과 턴어라운드 전략 실행 능력을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부정적인 소식도 많고요. 상황이 꽤 비관적으로 들리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굳이 찾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본다면요? 물론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들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자면 나이키의 사업 전체가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고 바닥을 다지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바닥을 다지고 있다. 네,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단계는 지나고 이제 숨을 고르면서 다시 헤엄쳐 나갈 준비를 하는 단계, 이렇게 보여요. 개선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나이키는 과거처럼 미래의 꿈을 비싼 값에 하는 고성장주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싸다고 판단될 때 사는 저평가 가치주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배당입니다.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는 동안 연 2.7%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2.7%라는 배당 수익률은 S&P 500 지수의 평균 배당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 전략이 가능해지는 거죠. 나는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동안 은행이자보다 높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버티겠다. 이런 관점을 가진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회복을 기다리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이군요. 또 시장 전체가 너무 과열되어서 비싸 보일 때 이런 턴어라운드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서 위험을 분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죠.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외면할 때 조용히 사모으는 그런 역발상 투자의 대상이 된 겁니다. 나이키에게는 좀 굴욕적인 상황이겠지만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나이키의 추락이 단순한 판매 부진이 아니라 제품의 혁신 부재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시작됐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시선 속에서 성장주에서 턴어라운드 주식으로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록버스터의 극명한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변신에는 과거의 영광을 버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봤고요. 나이키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상징적인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현실에 안주하고 혁신을 멈추는 순간 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또한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이키의 윈 나우 전략, 그 핵심은 결국 자신들의 뿌리인 핵심 스포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전략처럼 들려요. 하지만 오늘날 문화, 패션, 스포츠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과연 핵심 스포츠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거 나이키를 단순히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만들었던 그 마법을 되찾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진짜 승리로 가는 길은 그들이 과거의 영광 속에서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